오늘 이 시간 유익한 경제 유시딕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사실 시장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우세했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한 달 만에 추가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와 함께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을 했는데 예상하셨습니까, 박사님? 금리를 이번엔 넘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동결로. 네.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하는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그 행보를 보면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하고 경제 자체에 대해서 부채가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는 자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금리로서 모든 게 아주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을 하면은 펌핑되는 그런 것에 대한 기대는 하지 말아라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하는 입장에서도 금리를 조절해서 지금의 상황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금리로서 무언가 다른 쪽이 이제 더 풍선 효과로 부풀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도 우리는 서서히 하거나 우리는 약간은 좀 또 다른 정책의 스탠스로 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는데, 오히려 이제 금리를 인하를 했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사후적으로 어쨌든 이제 동결할 것 같은데 인하를 했으니까 해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장률 전망을 1.9로 낮추고 내년도에 대해서 1.9를 낮췄다는 의미와 함께 금리 인하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이제 디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사전에 섣부른 기대감을 갖는 것 자체를 경계를 했는데, 그런데 금리 인하를 이렇게 또 연달아서 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여력이 이거 말고 금리로 조절하는 거, 경기를 좀 좋게 만드는 부양을 하는 방법, 이거 말고는 사실상 뚜렷한 해법이 없습니다라는 이제 시그널이 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2%인데 1.9로 낮췄다는 의미는 사실은 내수의 성장의 기여도는 거의 다 없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 이제 대기업들, 우리가 사실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이 자동차하고 반도체인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해석하자면 내년도 성장률은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달려 있는 거다. 사실 이 큰 굴지의 기업들 어떤 수출의 드라이브가 걸리지 않으면 내년도에 대외 수지, 특히 수출에 의한 이제 성장 기여도가 떨어지면, 만에 하나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1.9도 사실 못 지킬 거다. 네. 1.9보다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디플레이션의 국면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스스로 자명하게 하는 입장에서도 인정을 한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달러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던 강달러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하지만 또 금통위 금리 인하 발표 직후에는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달러 향방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달러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는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걸어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근데 가다가 넘어졌는데 어디 앞에 넘어졌냐면은 바로 그 앞에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 아이는 속으로 사과를 먹고 싶어요. 근데 넘어진 위치가 이제 바로 앞에, 코앞에 이제 과자가 있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과자를 좋아하는구나.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보죠. 근데 지금이 딱 그런 형국입니다. 그 벤센트 재무장관을 임명을 했고, 트럼프 캠페인에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 대출을 풀어야 된다. 네. 사실 지금도 그 리스나 미국의 상하은행들의 대출 규모를 보면 1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명목 GDP가 한 24조에서 25조 달러 내외가 되는데 거의 절반을 이제 대출로 풀어서 연명을 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연명이라기보다는 지지를 하고 있는 구조죠. 네. 유동성이. 근데 과거의 일선 때에 우리 잠깐 회고를 해보시면 도드 프랭크법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직후에 도드 프랭크법을 다 철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드 프랭크법이 뭔데요? 이게 상업은행들이 위험적인 공격적 투자나 대출 활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프라임 위기 때 만들어진 그 법안인데, 네. 그걸 풀면서 돈을 더 풀게 해줬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달러는 지금 정책상으로 봤을 때도 달러가 더 강세로 갈 여지보다는 오히려 꺾으려는 의지의 정책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트럼프도 사실은 약달러를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는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지금 어느 정도 내년도에 취임하면 꺾일 수 있지만, 문제는 원달러로 다시 넘어오면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번 시그널은 우리가 사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잖아요. 경제가 그리고 시장이라는 심리가 금리가 막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면은 시장도 안 좋아지고 더 나쁜 신호를 보는데요. 금리가 떨어지면 더 나빠진대요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지금이 한국의 현 상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경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없고 그러면 환율이 달러 때문에 너무나 오버해서 원달러가 1,390원대, 1,400원대까지 터치를 했지만 이 현재의 레벨 자체가 이제 기본 지지대 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안 좋은 지표가 나오면 완만하게 좀 더 올라갔다가 네. 무언가를 확인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글로벌 달러는 어느 정도 지금 피크, 너무나 강하게 피크를 찍은 것 같고 조금 꺾일 여진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달러는 별개다. 원달러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고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누구나 그렇게 불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실점 9라는 숫자를 제시함으로써 일단은 원화에 대한 매력도는 좀 더 사라진 것이 맞다. 그래서 원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횡보와 반등이 더 이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은 12월 FOMC에 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FOMC에서 페드가 어떤 결정을 할지도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11월 회의에서 금리를 향후에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러한 발언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FOMC에서 금리 동결이나 인하이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박사님? 일단은 네. 그 정책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FOMC에서도 스테이트먼트를 보시면은 금리가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물가가 2%로 가는 거에 있어서 확신에 대한 단어는 빠졌지만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추세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물가가 지금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에너지 가격의 미국의 CPI에 대한 그러니까 기여도는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퓨얼 오일이 우리가 가장 민감한 에너지 가격인데 이 전년비 숫자를 보시면 구성비에서 CPI에서 구성비를 보시면 전년비 거의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기조적으로 꺾여 나가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통화정책, 페드의 통화정책은 좀 자유롭다. 그래서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소폭이라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물가가 낮아지고 있을 때 금리 인하를 해놓지 않으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의 기조에는 문제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를 빠르게 인하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뭐 시장이나 이런 데서 싸우다 보면은 두 분이 이제 싸움을 해요. 막 싸우는데 이렇게 줄 서서 가야 됩니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줄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싸워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지 그냥 목소리가 크고 양쪽이 강성일 것 같다라는 이제 불안감 때문에 서로 트러블이 일어나서 금리 정책도 혼돈되지 않을까, 그렇죠.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갖고 있는 것뿐이지 방향성은 똑같다. 두 달 있다가 금리 인한다고 해서 파월 의장이 공격을 받고 더 세게 디베이트가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비난을 더 강하게 해서 시끄럽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인 하면 관세에 대한 우려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멕시코랑 캐나다 그리고 중국은 당연하고요. 관세 예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위안화 평가 절하를 통해서 중국과의 환율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박사님.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환율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 그거를 갖다 깨면 이제 무역 전쟁이다, 환율 전쟁이다 하는데 앞서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공화당이 취임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바로 추진할 법안이 중국과의 영구적 무역 정상 관계를 철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 정상 관계라는 건 뭐냐? 그동안 협약의 관계였는데 협약 관계에서 불공정 거래가 있으니까 환율 조작이다, 아니면 관세 전쟁, 관세 더 매긴다 이렇게 이제 대응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영구적 무역 정상 관계를 철회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환에 대해서도 환 전쟁이 아니라요. 환에 대해서 이거는 불공정 거래에 의한 환 조작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마음대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25% 얘기했고 추가 10% 더 매기겠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중국에 대해서는 90%, 80%, 1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게 이제 또 달러를 강세로 유발할까 봐 미리 이제 안에서 돈을 풀어라 이런 전략으로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한 가지 여기에 대해서 관세 전쟁, 중국은 어차피 회피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불안까지 우리가 가중을 할 것이냐? 일부 언론이나 이제 뉴스 보도를 보시면은 트럼프 한다면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닉슨의 전 대통령의 그 정책을 그대로 묘사하고 답습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닉슨 같은 경우는 진짜 한다면 했지만 트럼프는 여론이 바뀌면 다시 바꿉니다. 그래서 예고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비관적 시나리오를 네. 너무 강하게 가져가는 건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 가장 큰 걱정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잡힐 것 같았던 인플레가 다시금 고개를 드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국 경제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좀 가능한 일입니다. 추정치를 보면 인플레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만약에 관세를 그대로 존속을 시켜가지고 말한 그대로 존속을 시켜가지고 그 상태로 27년, 28년을 맞이하면은 기본 미국의 CPI 물가는 5%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차 효과라는 거죠. 정책을 시행하고 1년 반에서 최소한 이제 2년 사이에 이제 서서히 이렇게 물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2027년이나 28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리고 막상 그때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여론에 의해서 수정 보완을 하거나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지금 미리 다 끌어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쏠림이 많은 거다. 시장에서 너무나 비관적인 것만 콕콕 집어서 네. 그걸 가지고서 확대 해석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이 시간 유신익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